어려울 때마다 등장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엘리언 매니지먼트로 잘 알려진 행동주의 헤지펀드인데요. 최근에는 이 엘리언 매니지먼트 출신이 미국의 헤지펀드인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가 LG그룹을 공격한 것을 계기로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한 도움 말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오늘 뉴욕 증시 호재와 악재가 겹치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이 사항을 중심으로 오늘 증시 흐름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오늘 그 증시 흐름은 시청자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상당히 이상한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 부양책의 얘기가 그 타결 소식이 임박했다. FOMC 회의 결과도 나왔다. 이렇게 해서 대형 이렇게 이벤트들이 제가 호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벤트들이 이렇게 끝나서 월가의 기대치로 이렇게 나오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을까 하는 이 대목인데요. 우리가 보면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FOMC라든가 이런 것, 코로나 백신 문제는 이미 증시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대형 호재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논의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는 얘기는 경기 부양책 얘기인데요. 아마 임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이렇게 시장으로 보면 오늘 중으로 아마 합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네. 일단은 합의에 대해서 누구나 좀 기대를 했기 때문에 부양책 규모죠. 부양책이 9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고 지원금 규모 현금 보유인데 이것도 한 1,200달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의 개인들의 집세 이렇게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오늘 소매 판매 부진으로 나왔습니다는 가용 소득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볼 때 현금 지원 규모가 적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만 효과가 음시된다는 측면에서 경기에 민감한 다우지수가 그렇게 올리진 않았다 이렇게 보실 때 있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와 FOMC의 경기에 보는 시각과 엇갈린 시각입니다. 네. 미국의 GDP의 72%를 차지하는 총산업을 기더가 소매 판매는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죠. 그렇죠. 근데 FOMC 회의에서는 경기 전망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현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는 헷갈렸던 겁니다. 왜 FOMC가 경기에 대해서 종전에 그렇게 상당히 어두운 스트레이크형 경제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표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발표했던 상무부의 소모편 지표에서 부진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 엇갈리게 인식됐던 그래서 지수별로 혼조세를 나왔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도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했을 때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를 볼 때에는 이제는 금융관의 총량, 돈의 공급의 총량 규모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이 이 긍정적 시각을 이렇게 얘기한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단기채를 매도하고 장기채를 매입하는 그래서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월가선 추가적인 금융 완화를 기대했는데 총량에 있어서는 이렇게 스탑하니까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매파로 인식되는 거죠.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네. 기대했는데 이렇게 총량 규모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지수가 상당히 끌어올리지 못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월가에서 장외 시장에서 더 주목되는 것이 엔진1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 국내에서는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는 이틀 전서부터 월가에서 이렇게 되는 엔진1인데요. 우리가 행동주의 헤지펀드 그리고 그 이전에 헤지펀드에 가장 공략하기가 어려운 게 엑슨모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석유의 공룡이다. 반독점 규제에서도 공룡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난공불락의 엑슨모빌을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해당되는 엔진1이 공격하기 때문에 여기도 뚫리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월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반독점 규제, 중국의 반독점 규제, EU도 반독점 규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 기술주 우리가 얘기하는 빵스라든가 마가트라든가 마가라든가 이런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 그 전서부터도 굉장히 공룡 집단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업 간의 형평성 차원, 근로자 간의 소득 불균형 해소 차원 이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독점 규제를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 보편적인 잣대를 가라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풀어주고 있는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대형 이렇게 기술주를 공략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월가에서 보면 향후의 주가 흐름과 관련해서 코로나 이후에 대형 기술주들이 주도했으니까 네. 이것이 어떻게 바이든의 반동적 규제와 함께 행동주 헤지펀드에 이렇게 공략이 된다면 기업 경영이라든가 그것이 반영해서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내년도에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국내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러한 사실 미국의 기술주들의 주가 흐름에 가장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어제였습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공식화되자마자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애초에는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게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권력의 힘입니다. 네. 권력의 힘입니다. 지금 사실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정가의 보드처럼 힘을 가져야지만 권력이 넘어갔다가 확증되면 사실 오늘 것처럼 이렇게 환율 보고서 아마 경제신문들은 대체로 보면 오늘 새벽 0시까지만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마 한국경제신문도 못 담고 있더라고요. 네. 대부분 다 조선일보라든가 해서 새벽 3시 정도까지 반영되는 신문에 반영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뒤늦게 발표했죠. 뒤늦게 발표했다는 것은 예상이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사항이었죠.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새벽 한 0시 1분 정도 이렇게 네. 떴는데요. 미국의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입니다. 원래대로 보면 매년 4월과 10월인데요. 트럼프가 자기의 마음대로 이거를 교체시켰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 보고서는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15월 15일에 발표했어야 되는데도. 근데 올해 1월 달에 발표했죠.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1월 15일 날 미중 간 1차 합의원에서 미국의 요구 방식대로 중국에 이렇게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게 1차 무역 합의죠. 그 전에 대가를 줘야죠. 중국이 양보했으니까.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환율 조작에 지정해 준 것을 대가로 풀려주면서 그 풀려주는 대가 내목을 담았던 것이 작년 하반기 보고서가 올해 1월 24일 날 발표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4월 달 보고서 발표하지 않았죠. 그래서 10월 달 보고서도 발표하지 못했죠. 네. 트럼프 정부가 이랬습니다. 근데 사실 바이든이 어제 미국 시간으로 선거인단 결과에서 확정되다 보니까 종례대로 속속 권력이 이양되는 상황, 이 권력이 무서운 겁니다. 속속들이 가는 상태에서 환율 보고서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발표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면 사실상 그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이렇게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의 당선으로 이렇게 됐지만 바이든 시절의 교육 상대국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대미 경상수지가 200억 달러 이상 되느냐. 아니면 GDP에 대해서 2% 경상수직자 비율이냐. 요거까지는 파악이 되는데요. 외환 개입벽이 GDP에서 2% 되느냐. 요걸 심사를 못했거든요. 아직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고서는 올해 6월 말까지 보고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자 원래대로 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의 환율 보고서는 크게 1988년 오므니버스 액트에 의해서 나오다가 2015년에 교육청지법에서 소위 베넷 해치카퍼, BHS법, 베넷 해치카퍼의 범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 캐스께서 환율 보고서 했을 때 환율 심층 대상국, 환율 관찰 대상의 세 가지 요건을 얘기할 때는 네. 그게 BHS법 안에 세 가지 요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뿌리를 보면 그래서 정 캐스께서 자세하게 전해준 세 가지 요건입니다. 그런 과정에 세 가지 요건은 전부 걸린 국가가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에 대해서 환율 보고서는 트럼프가 국제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은 중국은 작년에 한 것뿐이 안 걸렸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 중국이 그만큼 노력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자기네들이 저렇게 원칙을 정했으면 사실 환율 관찰 대상국에도 포함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 자기가 중국에 대해서 관철시키지 못한다. 대선은 다가온다. 이런 상태에서 한 가지 요건 건재에도 불구하고 환율 심층 대상국, 환율 조작으로 걸렸기 때문에 트럼프가 발표하도록 대외적으로 신뢰를 떨어뜨렸던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베트남과 스위스가 올렸죠. 베트남과 스위스. 그래서 환율 조작국이라는 표현은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나온 용어고 BHS 법안에서는 환율 조작이라는 얘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이 아니라 환율 심층 대상국이 원래의 말입니다. 네. 그런데 옛날로 따지면 환율 조작국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같은 10개국 같은 경우는 환율, 그보다 한 단계 낮은 환율 관찰 대상국, 환율 관찰국에게 옛날을 얘기하면 환율 조작 예비대국에 속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국내 언론들이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간으로 대부분 오늘 조간신문에서 다 다뤄지지 못했을 겁니다. 인터넷 신문에만 달았을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4시에 한미통화수협정 연장도 느닷없이 나왔죠. 예. 그래서 당초에는 6월 말까 내년 그 3월 말까지 돼 있는 것을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해서 규모는 600억 달러 정도 이렇게 돼서 이미 바이든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편가르기 이런 상태에서 동맹국가 연합해서 중국을 공격한다면 바이든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국과 같은 이런 국가를 묶이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문재인 정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측면이 까마귀 위에 해줄 건 해준다. 까마귀 독수리가 위에서 해줄 건 해주니까 당신네 나라들이 문재인 정부 어떻게 할 것이냐. 안 해? 그러면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사전 작업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환율 보고서의 내용이 종래대로 복귀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한미 통화수협정이 연장된다든가 하는 이건 우리 노력에 대해서 그런 것보다는 미국 측의 전략적 문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 통해서 국제적으로 권력 재편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검찰총장이든가 법무장관이 게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나왔던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와 그리고 한미 통화 수합 협정 연장에 대해서 먼저 발빠르게 짚어봤고요. 최근처럼 어려울 때 등장하는 펀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행동주의 헤지펀드 아니겠습니까? 네, 행동주의 헤지펀드 우리가 올해 들어서는 한진카 문제에 대해서 강성부 펀드가 해서 네. 결과적으로 보면 한진카 쪽으로 현 정부가 우리도 이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어려울 때 어렵게 되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주 몰아낼 필요가 있다는 반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코로나19 이후에 루비니 교수가 I자형, 수직 절벽형에서 대국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상당히 지금은 오늘 그 페드에서 미국 경기에 자신감을 표현했으니까 아마 올해의 그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뭐라 그래요? 무슨 구멍을 찾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네. 아마 오죽했으면 자기가 속해 있는 뉴욕의 뉴욕대 학생으로부터 당신 나가라 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전문가일수록 우리가 얘기했던 마이클 피시와 마찬가지로 사실 전문가일수록 신중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이후에 금융사 회장철이 사실 좀 전에 관념대로 주가가 폭락한다. 기축통화인 달러뿐이 갈 곳이 없다. 이대로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재테크했다면 올해 재테크에서 최대 낭패가 기록했다.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린 적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환율도 오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겠습니다는 1285원에서 1080원, 90원대로 달러당 200원이 떨어졌습니다. 네. 최대 폭락이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문가일수록 이렇게 잘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어렵게 얘기하는 시각은 사실 우리 경제를 풀어가고 우리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측면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그것이 전문가 인양해서 틀린 얘기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더 어렵게 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의 소속해 있는 학생으로부터 이렇게 다른 데 가라 하는 입장까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사실 고객이 만약에 주가 폭락, 환율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했다면 그 가장 소중한 고객으로부터도 금융사 회장이 쫓겨나가는 이런 네. 모습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행동주의 헤지펀드와 관련해서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앞으로는 주주 제한이든 의결권 제한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오너라든가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 경영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일수록 쫓겨나가는 이런 모습이 앞으로 전개된다. 내년도에 전개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최근에 LG그룹과 관련돼서 행동주의 헤지펀드와 관련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비상이 걸리고 있죠. 상법 개정과 문제와 함께. 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이전서부터도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한동안 위축되다가 어려울 때 많이 등장했죠. 그래서 2015년에 삼성전자, 국민연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는 에일리언 매니지먼트. 오래돼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자나 파트너스라든가 트라이언 문제 이런 것이 월가에서도 행동주의 헤지펀드에서 굉장히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어려운데
한국의 그 상법 개정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국내 언론들이 정부를 두들겨 패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걸 국내 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현 정부 입장에서는 자 문제점을 국회 집권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신의 단점을 지적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 국민을 생각하고 우리 경제에 생각해서 그런 상법 개정에서 감안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상법 개정 이후에 곧바로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가 나중에 이제 이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G그룹의 계열사 분리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해서 국내 이렇게 기업인 이렇게 비롯해서 상법 개정과 함께 최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대부분 주주 가치 극대화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헤지펀드들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까? 네, 이 대목은 그냥 자막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목은 이제 말로 통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각인을 이렇게 특히 이번에 상법 개정을 주도했던 이렇게 집권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이렇게 이런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해서 어떠한 이렇게 양의 탈을 쓰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자막을 통해서 볼 수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무서운 건요. 과거의 전통적 헤지펀드는 금융위기 이전까지 수동적 입장이었습니다.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했다면 오늘 뭐 LG그룹이니까 LG그룹에 투자했다면 헤지펀드가 네. 그러면 수익은 LG그룹에서 내주고 그걸 받는 목적의 헤지펀드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기업의 이익 가치라든가 이런 주주 가치라든가 이런 거는 결국 내가 헤지펀드가 투자했던 LG라든가 삼성전자가 수익 가치를 내주고 그걸 그렇게 해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세계가 경쟁하다 보니까 수익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인 자신이 이렇게 들어올 수 네. 있는 소득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헤지펀드들은 뭐냐? 대부분 다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고객, 옵티머스 펀드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성격이 다르지만 이게 뒤늦게 이렇게 나오는 옵티머스 펀드 입장에서는 고객 돈을 많이 이렇게 하려면 자 지금 모두가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는 사실 그 자금을 많이 유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정부의 뭐와 관련된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고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뭐냐 누가 이렇게 나서 과거 말레이시아에 총리와 관련된 나자펀드 관련된 이런 그렇죠. 문제와 관련해서 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위에 빼가지고 밑에 하는 이런 식으로 수익이 되다 보니까 저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헤지펀드들이 수익을 내주는 고객의 수익을 내주는 이런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이 되는데요. 이게 헤지펀드입니다. 고수익을 추구하거든요. 고수익을 주는 고객이다 보니까 수익을 내줄 수 있는 단계에서 이렇게 수익을 못 내주다 보니까 행동 전략이 바뀌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틈을 이용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창출한다는 얘기다. 목적은 좋죠. 자, 고객들한테 능동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자, 고객한테 높은 수익을 전해주겠습니다. 해서 자금을 유치했죠. 그런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전의 헤지펀드의 행동 양식이 바뀐 것은 금융위 이전은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옵티머스 펀드 같은 이런 식으로 고객의 환심을 끌기 위한 이런 쪽의 전략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명목은 있죠. 항상 그렇습니다.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돈을 모을 때 고객들한테 어떻게 얘기했을까 하는 측면은 제가 사실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는 아마 이런 쪽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대체로 보면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목적은 주주가치 극대화. 얼마나 좋습니까? 주주가치 극대화하는 것은 주주가치 수익의 극대화입니다. 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명목상 저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시킨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대로만 했으면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이 시간에 LG그룹의 계열사를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이 시간 방송을 하지 않겠죠. 강성구 펀드가 한질카를 공격할 때도 이런 목적으로 했다면 아마 방송에 그때 당시에 아주 경황되게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사실상 실제로 행동에 나서는 데에서는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얘기입니다. 그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법은 배당 강화, 자사주 매각, 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있을 수 있는 정책은 다 나온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사진뿐만 교체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아마 LG그룹과 관련돼서도 이게 감사위원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사진 교체 문제라든가 투자라든가 R&D 축소든 확대든 이런 문제라든가 적대적 ML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은 울프백이라는 얘기를 많습니다. 울프, 백, 다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대 전략이라 그런 겁니다. 결국 기업 사냥꾼으로 전락해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도취해서 자기 자신에서 고객한테 다 주느냐? 또 그것도 않습니다. 다 주지는 않습니다. 행동주의 헤지펀드. 옵티머스가 수익이 난 게 뭐냐? 수익이 났다고 벌썼던 고객엔 다 줬습니까? 고객을 저렇게 올려놓고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 왜 그렇게 지금 적폐청산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하는데 왜 그거 빨리 안 합니까? 검찰총장 2개월 정직시켜놓고 어떻게 안 합니까? 그거 네. 이렇게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할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명목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전략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이라든가 이런 조건에서 실제로 고객이든 아니면 시장이든 이런 쪽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양의 탈alt은 늑대이기 때문에 이 점은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또 LG그룹과 관련돼서 문제에 해당되는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각도로서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양의 탈을 쓴 늑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잘 활용하는 전략에 의해서 피해를 당했던 기업들의 사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눈에 익은 이런 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아주 굉장히 활발하다는 것은 S&P에 속해 있는 이렇게 기업들 대부분 다 아주 그 좋은 기업들이죠. 우량한 기업들이겠죠. 나름대로 뭐냐 그 기업들이 S&P 500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큼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그 우량한 기업일수록 지금 최근에 보면 7개 기업당 1개 기업은 실제로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해서 피해를 당하는 거다. 우리 여당 국회의원분들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 감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S&P 500 정도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기업과 근로자 또 여기에 먹고 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노력했던 이 기업들이 지금 뭐냐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의해서 7개 기업당 1개꼴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칼 아이칸, 애플 문제. 그래서 그 이후에 애플이 자꾸 흐물흐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주의 여건 문제, 폴 에크만 문제, 보톡스 관련해서 보톡스 문제 관련해서 적대적 M&A 문제. 그리고 그 이후에 보톡스와 관련돼서는 이 보톡스가 굉장히 흐물흐물했다는 얘기죠. 넬슨 필치 관련 패시 뭐 아시죠? 패시콜라 같은 거. 네. 지금 뭐냐 사실 그 콜라 문제에선 전반적으로 식생활에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흔적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멜트 문제.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저희 한국경제신문에서도 이멜트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주 여성 경영에서 훌륭합니다는 그러나 사실상 이렇게 그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해서 쫓겨나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손정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손정희가 한때는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이렇게 경영이다 했지만 네. 최근에 사건도 있긴 했지만 그 이전서부터 모든 전략에 통해서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난탕을 당하다 보니까 올해 이상하게 콜옵션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련해서도 손정희 이렇게 그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그 시청자분도 좀 전에 인식과 달리 굉장히 네. 안 좋게 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양의 탈을 썼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공격하는 것은 대부분 다 고사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사되기 때문에 그 실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사됐던 분위기 이렇게 보면 포드라든가 US 스틸이든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네. 포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돼서 터라스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다시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재기를 있습니다. 하려고 하죠. 네, 있습니다. US 스틸, 야후, 에이아지, 풀푸드 다들 한때는 좋은 겨울이 됐는데요. 네. 상당 부분 결과가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다. 꼭 상법의 개정을 주도했던 우리나라의 그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될 때는 나중에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꼭 좀 제가 일부 사례만 해서 저런 정도는 우리 그 국회의원분들이 아시겠죠? 저 정도는 모르겠습니까? 그 정도는 아시겠죠? 그래서 네. 저 정도 아시는 기업만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사례해서 결국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될 때는 양의 탈을 쓰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한때 경영지든 기업이든 세계적 기업보다 충황받았던 이런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례를 들려드렸습니다. 저런 정도는 좀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사례들을 보니까 확실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는데 이게 내년에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벌써부터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네.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공격하기가 제일 좋은 사태였죠. 아마 전 앵커가 방송을 진행한 이후에 많이 얘기했던 이렇게 니콜라라든가 테슬라 관련해서 많이 얘기했던 것이 아마 공매도 그다음에 콜옵션, 네. 레버리지 이런 용어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월가라든가 국내 증시에서 많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자 코로나 사태 기업도 어렵죠. 기업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를 이용해서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하나의 기회를 봤던 거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공매도 쳐서 사실상 그 주가가 떨어지면 매우 많은 그 수익이 올렸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컬옵션이라든가 레버리지 투자에서 대단히 많이 수익을 기록했죠. 올해가 뭐냐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먹고 튀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올해 테슬라든 니콜라든 이런서 콜옵션이든가 풀옵션 공매도 사건이 바로 그랬던 사례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렸는데요. 바이든 시대에는 어떨까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월가에서 최대 화두가 되는 것이 반독점 규제죠. 규제죠. 이게 뭐냐? 중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럽도 그렇죠. 왜 그러냐? 지금 그 이전서부터 이렇게 기업 간 K자형 구조의 양극화되다 보니까 이게 기업 간 양극화뿐만 아니라 소득이 양극화한 모든 양극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되면 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느냐. 뉴욕의 이렇게 폭력 사태라든가 그다음에 중동에 이렇게 사실 그 아랍의 봄이라든가 이런처럼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자 민주주의 체제라든가 자본주의를 근간을 흔들어 놓는다. 그러면 자 미국의 꽃이라 하던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규제해야죠. 이게 반독점 규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직접적 규제를 못하는 대신에 반대 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대형 기술주들은 미개주는 주식회사니까 결국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사실 주주들이 주주 중심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죠. 주주들에 네. 있어 견제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정부 시절에 미국의 사실 그 금융 정책, 주식회사 정책은 주주 중심의 이게 중심인데 그 내용을 보면 자 이런 주주를 역할에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역할을 규합시키는 이런 그 펀드들의 역할을 좀 크게 해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프롬프트 트레이딩 문제의 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가져간다. 그러면 헤지펀드가 쉽게 뭐냐 재원을 확충하겠죠. 몰코를 완화시킨다. 몰코를 우리면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올해 사실 컬옵션이든가 레버리지 투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공시효모가 중요합니다. 상장사 같은 경우는 완전 공개를 한다. 그다음에 행동주의 헤지펀드 조건 공개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번에 상법 개정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에서 의결권 문제에 있어서 오너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대주주라든가 이런 게 사실 그 지분이 20% 갖고 있다 하면 종전의 입장이 되면 20% 지분권의 행사가 있습니다. 의결권의 행사가 있습니다는 지금은 이번에 상법 개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20% 갖고 있다 해도 3% 이상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네. 3% 의결권 제한이죠. 근데 행동주의 헤지펀드 자 우리가 파이스탁스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데서는 지분이 5% 이내일 때는 공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5% 이내일 때는 자 이렇게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네. 않죠. 근데 내가 만약에 LG그룹과 관련해서 지분이 뭐냐 한 4%다. 전앵커도 3%를 갖고 있다. 그러면 자 공시할 필요가 없죠. 근데 서로가 뭐냐 스텔스에서 서로가 뭐냐 묵시적으로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연합해보자. 네. 하면 벌써 이제 묵시적으로 공시하지 않더라도 7%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이것이 네. 의결권 재벌하고 있는 이런 쪽을 공격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독점 규제에서 상법 개정에서 레벨 최소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그게 기업이 어떻든 간에 종전의 은둔주의 관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은둔주의 관점에서 글로벌 추세의 변화를 강조해서 그런 과정에서 대기업 견제라든가 오너기업 견제만 가지고 종전의 관점에서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스텔스가 기가 소리 없이 나와서 한국 기업을 난타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것을 국제적으로 이렇게 행동주의 헤지펀드들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여건을 모르고 과거의 관념에 젖어서 오너기업이라든가 대기업만 낸다. 물론
거기에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정전의 관점대로 이렇게 해서 그쪽을 아주 쏠리게 해서 저렇게 비대칭적으로 이렇게 공시효물을 댄다면 사실 어느 날 갑자기 기업 입장에선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리스크 아닙니까? 저것도 투자 리스크 대비해야 되는데 대비해서 형평이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하면 그대로 당하는 거죠. 네. 그러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앞으로 더 전개된다고 보겠습니다. 방금 쉽게 예를 들어 주셨지만 최근에 이제 국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행동주의 헤지 펀드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상법 개정 문제는 네. 최근에 뭐든지 법 개정은 현실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우리 상법 개정의 지금까지 문제는 사실 그 이전서부터 얘기했던 나온 문제거든요. 대부분 다 오너라든가 대기업 견제에 너무 쏠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이라는 건 현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왜 현실 얘기를 하냐? 코로나 이후 내년에 현실을 감안해서 이게 근거법을 마련해줘야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우리나라의 상법 개정 문제에서는 3% 의결 제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한 것은 바로 뭐냐? 최소한 레벨 플레잉 필드 정도는 마련해줘야 되는데 국내 기업들 이게 제가 오너 기업이라든가 대기업만 하지만 중견기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3% 의결 제한이라든가 특히 주주 제한 문제. 내가 지분이 이렇게 0.5% 정도 갖고 있으면 6개월 장기 보유고 있으면 언제든지 뭐냐 제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뭐냐 이게 기업들이 이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문제거든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3법 개정 문제 때문에 이전부터 이 3급 이번에 나오기 이전서부터 나왔을 때 이렇게 보면 행동주의 헤지펀드에서 한국이 가장 좋은 놀이살, 저 상법 개정대로 한다면 놀이터가 될 것이다. 네. 그의 상법 개정에 맞춰서 2015년에 폴싱어가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이렇게 되는데요. 이번에 상법 개정 이후에 행동주의 헤지펀드로부터 자 한국 기업을 공략하라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문제가 됐던 LG그룹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폴싱어, 엘리엇 매니지먼트 굉장히 무섭죠. 근데 이번에 그 LG그룹의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의 실질적 이렇게 오너는 사이먼 웩슬 대표 같은 경우는 엘리엇 매니지먼트 출신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할까 하는 이 측면에서 아마 시청자분이 저보다 현명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네. 문제는 아마 판단이 가시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회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세계적 흐름에 맞춰서 네. 법 개정하더라도 세계적 흐름에 맞춰서 이걸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분들이 글로벌 감각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3법 개정문들은 글로벌 추세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오너와 대표 기업들 여기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대처가 취약한 쪽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자 이렇게 상법 개정했으니까 뭐 이게 다시 바뀔 리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을 해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했으니까 자존심에서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지켜줘야죠. 네. 우리 무엇보다도 취약한 행동주의 우리의 상법으로 볼 때는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의식은 뭐냐? 우리가 외환위기 때 무조건 외국은 좋다, 외국은 좋다 이랬던 외국인 우대의 역차별적 요소.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을 우도하고 한국 사람을 차별했던 요소가 되는 거죠. 외국 기업을 이용하고 한국 기업이 차별화가 되는 모습이죠. 이게 상법에서 나오는 문제죠. 네. 상법 개정이. 자, 근데 사실상 지금 뭐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꼭 현 정부 입장에서 보여줄 게 방역, 코로나 방역에서 높아졌지 않습니까? 방역 선진국으로 물론 최근에 와서는 좀 후진국 전락하지 않겠느냐. 이거 현 정부가 잘했습니까? 국민의 자발적 협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동주의 헤지펀드로부터 자 한국 기업이 대표 기업이 나간다. 우리 금융사가 나간다. 우리 중견기업이 나간다면 우리 국민들 뭐 먹고 삽니까? 뭐 먹고 삽니까? 외국 기업이 된다고 해서 배당 주죠. 근데 막상 마지막에 이에 권리가 돼 있을 때는 어떠냐? 그래도 한국 기업은 한국 국민을 생각하고 한국 정부를 생각하는데 외국 기업은 뭐냐? 자기 이익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문제거든요. 왜냐? 자기네 돈의 실체는 누구냐? 외국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한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자금을 주는 쪽이 있지만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바이든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바이든 시대에서는 이런 행동주의 헤지 펀드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까지 더 공격할 상대로 되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것은 경제 컨트롤 타워 문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두 가지 컨트롤 타워 문제가 필요한 겁니다. 일단은 문정부 입장에서 경제 컨트롤 타워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경제 컨트롤 타워는 단순히 홍남기 부총리의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 힘을 이게 아니고 우리 국가를 사랑하고 우리 이렇게 국민들을 사랑하는 대통령께서 국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을 사랑하는 측면에 애국심을 갖고 있는 컨트롤 타워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이든 정부의 아메리칸 제도 가서 보겠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자꾸 뭐 내수 중심 이렇게 돼서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컨트롤 타워의 입장이 바뀌는 단순히 힘을 지르는 게 컨트롤 타워는 문제는 아니다. 자, 경제는 뭐냐?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거다. 위정자를 생각하는 게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게 가장 방어권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네. 자, 컨트롤 타워 문제는 그래서 국민이 사실 그 우리 경제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분배에 있어 주주의 가치의 극대화는 우리 국민들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지. 지금처럼 외국인의 그 국내 그 증시에서 대표 기업일수록 이렇게 윈블던 현상, 외국의 주식에 대해서 주식이 많은 데 있어서는 자 배당증대에서 주주를 위한지만 그 주주에서 분배 소득이 누구가 갔냐? 외국인으로 캐피탈 플레이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런 과정에서 최소한 법에서 저렇게 해주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경제를 위해준다. 네. 자, 외국 기업이 제2의 IMF 식민지처럼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주도권이 될 때는 과거 IMF 때 보십시오. 우리 경제인데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고 IMF가 주도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IMF가 관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국 기업이 한국의 대표 기업들을 관리한다고 이렇게 본다면 네.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렇죠. 답답한 거죠. 네. 이런 거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주한 포이즌 필 다 알 겁니다. 황금주 차덕일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국의 기업에 대해서 최소한 기업에 대해서 좀 얘기죠. 근데 이게 우리만이 아니냐? 우리만이 한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게 보편적으로 제도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서 자유롭게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기업이 의결권을 보호할 수 있건 양쪽이 대칭적 구조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포이즌필이라든가 차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른 국가에서 해주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문제입니다. 왜냐면 한쪽은 막았으면 한쪽은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공정한 게임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일인가요? 네. 내일에서는 정말 행동주 헤지펀드가 얼마나 무서운지, 양의 탈을 쓴 악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그 실체대로 한번 대표적 인물 중심으로 해서 비교해서 보시면 시청자분이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꼭 좀 국회의원분들이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얘기할 때는 과거의 관념에 젖지 말고 지금 최근에 글로벌 환경이 얼마나 변하냐. 법은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돌아가는 국제 금융 감각을 갖고 이런 문제를 좀 처리해 줍사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이 방송을 하겠습니까? 이래겠습니까? 그런 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문제인 만큼 내일도 행동주의 헤지펀드와 관련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폴 싱어 그리고 사이먼 웩슬리를 비교해서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실체를 마련해보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